오늘 전시대장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 여러 교재 맨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개모아 증권에서 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 85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내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2001년, 2002년 멘지증권 및 제일투자증권에서 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도 각각 1등을 차지하셨고, 1등을 실전투자대회에서 1등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딱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만이 갖고 계신 투자 기법이 있어요. 그런 투자 기법으로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1등이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전시대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향후에 여러분 투자에 승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시대장님은 여러분들 혹시 사이트 저희 머니텔이나 기타 다른 증권 관련 사이트들을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머니텔뿐만 아니라 여러 각 사이트에서 LS 증권 방송을 하시는데 거의 매주 다 순위에 오르고 계세요. 순위에 오른다고 하는 거는 뭘 의미냐면은 그만큼 그분께서 제공해드리는 종목이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에 대한해운, 그다음 현대 엘리베이터, 기타 등등 각각 수익률이 100% 이상 수익률을 내게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2004년도를 맞이해서 앞으로 과연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연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추운 날 불구하고 오셨는데도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시고 가시지 마시고요. 꼭 강연에 열심히 들으셔서 좋은 정보들, 내지는 투자 기법들 이런 걸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만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설문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설문지는 저희가 이제 강연의 중간에 한번 저희가 걷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무료로 이렇게 강연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공짜로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만큼 비용을 다 지불을 하는 건데, 설문지를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뭐겠냐는 부분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여러분 제공해 주신 설문지를 기초로 해서 저희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설문지를 좀 성의 있게 작성을 해 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 머니텔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요, 앞으로 오세요. 뒤에 계시고 이 글씨가 안 보이시거든요. 앞으로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시대장님을 모시고 1시간 반 정도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시대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대장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데요, 좀 많이 못 오셨는데 오히려 좀 적은 분들이 계시니까 더 자세한 질문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자세한 내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16장이 되는데 사실은 한 50장 정도 뽑아가지고 가져다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루하루 좀 많이 변하죠. 시장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량을 드리면 전부 못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16장으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어떤 특별한 기법이나 아니면 급등주를 쫓아가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시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뒷부분에는 종목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종목을 대응하실 때 심리적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바닥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 기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 쪽에 많이 치우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또 중간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때 또 손들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는 2003년도 증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근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부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뭐 연초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수가 500을 깨느냐, IMF 시절로 되돌아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결과론적이 되겠지만은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뭐 내수도 부진했고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지만 과연, 잠시만요. 뒤에 들리세요? 마이크 없이 하는 게 낫겠죠? 좀 울리죠, 많이. 네, 마이크 없이 하는 게. 실질적으로 500선 이하로 내려간다 했을 때 그때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850을 넘어서고 오늘 종가상으로는 848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들이 IMF로 되돌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아마 대부분 한 5분의 4 정도 되시는 분은 윗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거 지금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꼭지냐, 팔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848이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갈 수 있는 윗방향은 일단은 뭐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리스크입니다. 허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홍콩이나 뭐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저평가되어 있다.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예요. 전쟁이라는 부분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우리는 여태까지 쭉 이렇게 흘러왔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점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0을 돌파했을 때 그 이상의 뭐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511을 찍고 전년도에 512포인트를 찍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850대를 뚫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따블이 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지수에 의존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뭐 지수가 얼마만큼 갈까요? 얼마만큼 가니까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있죠. 그런 수익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가장 먼저 회사가 튼튼하고 우량한 회사들은 주가 사이클에 의해서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주가 지수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종목 가치는 상승합니다. 가장 정석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들 싫어하실 거예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작전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전이 들어왔을 때 버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수십 차례 이상 계속해서 변경됐어요. 그 코스닥 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그 규정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규정을 피해 나가는 작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쫓아가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앞으로 대세 상승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때 현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분류를 가셔야 되냐면요. 업종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업종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끌려 왔어요. 외국인들도 업종 위주로 매수세를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이후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탄력을,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올라섰을 때 기술주들은 500선 위에서 600 이상으로 올려놨을 때 탄력을 보여줬다면
그 이후에는 중국 특수죠. 실질적으로 세계 경기의 흐름과 그리고 중국의 특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해운 업체들이 뜨는 이유, 업황이 좋아졌더라고요. 업황이 왜 좋아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중국 쪽에서 원자재가 있어야 중국도 성장을 해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그리고 벌크선, 실질적으로는 벌크선입니다. 운임지수, BID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벌크선 지수예요. 벌크선이라는 것은 곡물, 석탄, 뭐 이런 부분들이죠. 컨테이너에 안 넣고 그냥 막 자루에 넣든 어디에 넣든 때려 싣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됩니다.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배가 필요하겠죠. 조선업체들. 운임비 상승하죠. 그 이외에 조선업체들, 해운업체들이 11월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해졌을 때, 그때에는 그 주변주들, 선박 상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성차 업체가 현대차나 기아차나 움직임을 가지고 갈 때 그 이후에 현대 모비스라든가, 모비스도 뭐 비슷한 시기에 갔지만은요, 부품업체들이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중국 특수라는 말이 첫 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중국 특수로 인해서 이쪽 좀 보시면은 철강, 화학, 자동차, 해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외국인 매수가 겹치면서로 나와 있는데요. 중국 모멘텀이 발행이 되면서 지금 휴대폰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올라왔죠. 상반기에는 사스 영향 때문에 중국이 침체될 때 같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올 1, 4분기, 2, 4분기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철강화학 부분, 그리고 해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해운이 많이 올라왔지만 어차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다면 다시 한 차례 조선해운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업황 정도. 그리고 기술주들에 있어서는요, 기술주는 맹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술주도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핸드폰도 완성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지, 부품 회사인지, 그죠? 그리고 뭐 PDP를 만들면은, 액정 TV를 만들면 거기에 완성품을 만드는 뭐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크로바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세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연말쯤부터 해서 기술주 쪽에서는 좋은 재료가 나와준 게 삼성전자 쪽에서, 그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프린트 시장, 세계 제3위 업체도 올라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엄청 가겠다는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포트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주변 주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업종이나 아니면 기술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뒷부분에 나와서 다시 업황하고 전년도 업황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장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장 보시면은, 두 번째 장에 가장 조금 이제 특징 가는 뭐 업황, 여태 말씀드린 내용들 쭉 써 있을 거예요. 쭉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국 모멘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들하고 쭉 나와 있는데, 휴대폰은 조금 하반기죠.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지난 2002년 연말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선해운이 뛰기 시작한 거는 하반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매수가 가능했었는데 그 매수가 가능했던 부분은 조금 있다가 종목에 넘어갈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은 4, 4분기부터인데요. 이 재료가, 철강에 대한 재료가 나와준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7월경부터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이지만 항상 연초 되면 또 어떤 업황이 좋겠다 하고 뭐 많은 재료가 나오죠. 많은 재료가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또 그거를 분별을 하셔가지고 연말이 됐을 때 승리를 하셔야 되죠. 그 분석이 맞아 떨어져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써있는 글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이제 테마들이 있는데 연초에는 사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아주 연초에 기술주로 따진다면은 무선 인터넷 관련주들, 그다음에 스마트 카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2002년 4, 4분기부터 해서 테마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재미나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순환매성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스 관련 테마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행업체들이라든가 항공, 그죠?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면서 뭐 사스 관련이라든가 올 연말에 나타났었던 조류독감, 광우병 테마,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면이 작용되는 부분들. 근데 그 부분들도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테마가 있었는가 하면 M&A 관련한 테마. 언제나 나오는 테마가 M&A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1년일 겁니다. 지금 아직 상장 폐지가 안 된 회사가 있어요. 동신 S&T라는 회사거든요. 동신 S&T를 이 자리에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동신 S&T가 당시에 시가총액이 상장 주식수가 한 1000만 주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주식수가 2, 3천만 주 이상 될 거예요. 요즘은 거의 안 쳐다보는데 1000만 주 정도의 주식수에 시가총액이 100억 이하였습니다. 2001년 초반에. 근데 그 당시에 시가총액 100억 이하짜리 회사가 관리 종목이 아닌데 100억 이하다라는 회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관리 종목이 아니면서 시가총액 100억 이하짜리 회사는 10종목 안팎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동신 S&T가 엄청난 급등을 나타냈죠. 그 급등이 M&A,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M&A 거의 1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A&D라고도 하죠. 기업 인수 후에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다가 나중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제3자 배정,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부채를 갚고 평감을 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때 당시에 유입된 총 금액이 약 400억 원이 넘습니다. 시가총액 100억도 안 되는 회사를 3자 배정 가격은 그때 주가가 뭐 800원인가요? 500원대인가요? 그렇게까지 밀렸었는데 배정받은 것은 몇천 원에 배정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400 몇십억이 들어온 것이 회사를 살리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400 몇십억 원을 그대로 빼다가 옆에 회사를 샀어요. 유령 회사를. 거의 실체도 없는 회사에 400억 원을 주고 이 회사를 산 겁니다. 그러면 400억을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유령 회사로 다시 40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든 걸로 돼요. 그리고 3자 배정 받은 물량은 전부 시장에서 이익 실현을 했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M&A가 동신 S&T부터 시작이 돼서 그 부분은 결국은 동신 S&T는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작전을 해서 두들겨 맞았어요. 완전히 뭐 바닥권까지 대밀렸었죠. 대밀리고 지금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종목을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M&A 테마도 있고요. 플래닛 82, 플래닛 8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단기적으로 550%가 지금 수익을 나타내주고 있는 플래닛 81을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M&A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뀐 것은 M&A만을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일화들이 많은데 일단은 중간을 딱 자르고 작년치만 딱 말씀드린다면요. 140회 정도 대주주가 바뀌었거든요. 공시를 통해서만. 근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신의 S&T처럼 작전성의 M&A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M&A라고 한다면 SK사태죠. SK사태 때문에 소벌린이 치고 들어왔었죠. 당시에는 그것이 적대적 M&A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린메일. 그린메일이라는 것은 지분을 사들입니다. 사들인 다음에 실질적인 회사를 인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주주한테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대사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성공한 거는 SK텔레콤, 타이거펀드죠. 지금 뭐 해산이 됐지만은
타이거펀드에서 SK텔레콤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SK텔레콤에 되팔았습니다. 그 명칭을 그린메이크라고 하는데, 처음에 SK에 지금 소브린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엄청난 급등을 나타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회사들이 잠시 언급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터져준 것은 M&A 관점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뒷부분에 뭐 일찍 오신 분들은 뒤에 종목들 다 보셨을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도 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고, 그것도 기술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M&A 이후에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신다면 그 다음 타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업체들 중에서 배가 잘 간다. 야, 배가 잘 가면 그 다음 뭘까? 운임비. 그 다음 뭘까? 그래서 배 잘 만들려면 엔진도 막 필요할 거고, 그래서 부품업체들. 이런 식으로 미리 선침의 양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M&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자금력을 들여서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 현대엘리베이터는 조금 배제를 시켰다고 했을 때요. 현대엘리베이터가 공격을 받은 이유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가게 되면 계열사들을 전부 통합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라든가 금호석유, 동양레이저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금호석유나 동양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1조를 넘어갑니다. 1조를 상회하는데, 동양메이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기술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밑으로 빠졌다가 하반기에도 뭐 어떤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움직였죠. 근데 당시에 시가총액이 300억 원대였어요. 동양그룹 전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고, 동양메이저를 인수를 하면은 1조에 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기업 총액은 시가총액 300억 원대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M&A가 일어날까요? 실질적으로는 M&A가 안 일어납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도 사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원체 우호 지분이라든가 보유 지분이 원체 많기 때문에 매수를 열심히 들어온다고 해도 그 지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면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동양메이저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긴 해도 껍데기만 있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실질 매출을 발생하는 지주회사예요. 거기에 동양메이저는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양시멘트를 다시 재차 인수를 했죠. IMF 때 외국계에 한일시멘트하고 합병을 하자라는 조건하에 일정 지분을 넘겼었습니다. 근데 그 지분을 다시 갖고 왔어요. 다시 갖고 와서 좋아진 점은 80% 이상의 동양시멘트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등록회사도 아니고 상장회사도 아니죠. 동양시멘트가요. 근데 시멘트 업황 자체가 굉장히 3, 4분기부터 좀 좋아졌습니다. 그 수익 전체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내줘줍니다. 동양레이저가 다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조금만 지금 말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우실 텐데, 머니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나눠드린 분량만큼씩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뭐 지분율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자세히 써 있어요. 근데 동양메이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혹은 지주회사들 공격을 하니까 중견그룹들 한번 보자. 두산도 그래서 잠시 움직였어요. 두산은 잠시 움직이다가 뭐 꺾어졌는데, 그쪽 부분은 두산 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가시적인 실적 부분 개선이 없었죠. 그리고 동양메이저는 또 계열 회사에서 일부러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열 회사에서 지분을 매수를 했습니다. 장매 매수를. 그걸 공시를 해주고. 심리적으로는 많이 부응이 되겠죠.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도 지주회사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것을 결코 막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동양메이저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단기약제가 둘 다 나왔었어요. 나와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이라면 지금 가격대의 박스권을 지금 동양 메이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한 250% 수익 정도가 났는데요. 만약에 동양 메이저가 이렇게 올라섰다면은 지금 꺾였어요. 꺾이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다가 단기약제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종가는 아마 조금 올라왔을 겁니다. 좀 올라오는 상태인데 이 구간은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 등락이 조금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뭐 동양 메이저나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는 그냥 기본적인 지주회사가 아니에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아래 윗 방향으로 크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 크게 갈 수 없냐면 일단은 윗방향으로 하면 과열이 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실적에 대해서요. 그리고 뭐 기술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부풀어지게 나올 수는 없고요. 밑에 방향으로 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주가지수 800대에서 굉장히 조금 아직은 바닥권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동양 메이저는 동양 시멘트를 완전하게 지분을 다시 뭐 조금 이자를 주고 갖고 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리스크들은 전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 관련주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서 그때 M&A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들 흔히 얘기하는 뭐 대박주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바닥이라고 치면 4,000원대인가요? 4,000원대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9만원대 넘어갔었죠. 10만원 조금 밑에서 꺾였죠. 그런 종목들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쉽게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내용이었고 상승률 상위 종목 쭉 보시면요. 세 번째 장에 있죠.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목을 사실 수 있었던 종목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대 엘리베이터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뭐 5만원, 4만원 할 때 사실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실 수 있었던 종목이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선해운으로 분류를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현대산성이 치고 올라온 것은 관리 종목 탈피와 그리고 M&A 설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왔고 그 이후에는 조선해운 업체들 상승 탄력 나올 때는 그 당시의 시점보다는 크게 많이 못 올라왔었죠. 그리고 세양선박 같은 경우는 약간 세력성이 있어요. 약간 세력성이 있고 실적 개선 부분 그리고 공시를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주는 회사였고요. SK는 뭐 워낙 잘 아실 거고요. 대한해운 이 종목도 뒷부분에 넣어드렸는데 대한해운 이 종목도 오늘 이 시간에 대한해운 현대 엘리베이터 잡는 법을 기법이 아니고요. 하여간에 그 방법을 못 배우고 가신다면은 좀 후회되실 거예요. 대한해운 누구나 다 살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누구나 다. 작년에 대한해운 가지고만도 수익이 충분히 나실 수 있었던 종목. 그리고 삼익 LMS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한진해운도 일단은 외국인들 지분율이 형성된 상태에서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업종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리고 쭉 보시면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M&A 설도 있었죠. 그리고 화학 연말에 좀 반짝했고요. 대우종합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에는 없지만요. 대우종합기계 잠깐 설명드리면 2002년부터 사상 최대치 실적 호전이 나타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2002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2,000원에서 3,000원을 못 넘어갔어요. 2,000원에서 3,000원을 못 넘어갔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든 주도 세력이 없으면 주가는 못 움직여요. 주도 세력, 흔히 얘기하는 매집 세력, 혹은 그냥 세력. 이게 개인이 될 수 있고요, 기관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대세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이 세력이 되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죠. 외국인들의 지분 변동을 저녁 7시 넘으면 항상 공시를 해준다. 증권사 홈트레이딩 들어가시면요. 그 종목 찍으시면 7시 이후에는 지분이 변동이 돼 있어요. 매수를 할 거면 매도를 할 거면. 그걸 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5% 이상 지분 넘기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제대로 된 종목이고요. 실적은 영 아닌데 외국인이 막 들어오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은 거의 다 검은 머리예요. 지분 신고 없어요. 뭐 한 계좌로 한 3% 사고, 한 계좌로 한 4% 사고, 그리고 나서 뭐 대주주가 물량 팔고 나가고. 대표적인 종목 포커스. 아직 상장 폐지 안 됐죠. 포커스라는 종목을 그랬었는데, 대우종합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포 세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죠. 덩치는 큰데요. 실적 보전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지만 이제 겨우 2001년에서 2002년 넘어가니까 사상 최대치지만은 주가 가치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이잖아요. 기계업종 중에서는 기술주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술주 전체를 1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이나 불특주라고 그러죠. 불특주 같은 경우에는 펄을 한 4배에서 6배 정도 보는데 대우종합기계 같은 경우도 조금은 부족했었다. 근데 200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2003년도도 사상 최대치 실적 호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역시 지금 예상치는 사상 최대치 실적 호전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우종합기계가 지금 더 갈 수 있느냐? 지금 매수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세요. 2003년도에 너무 많이 올렸어요. 주가라는 거는 저평가가 대우종합기계가 2,000원에서 3,000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있다가 뚫고 올라갔는데 주도 세력이 2003년도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장내 매수로 계속 물 붓듯이 쏟아 부었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실적이 2002년 당시 실적보다 2003년도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2003년에 또다시 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적정 주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3, 4분기에 눌림을 한번 크게 받는 적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때 눌림을 받은 것은 이제는 만약에 여기 이 선이 적정 주가라면은 외국인은 여기까지 사고 여기까지 만약에 100만 주를 샀다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으로 동요를 해요. 외국인이 산다. 실적 좋다. 사상 최대치다. 그럼 개인들이 쫓아오겠죠. 쫓아오면 외국인은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 데는 약 10만 주 정도만 가지고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어요. 주춤하고. 주가는 벌써 적정 주가는 벌써 넘어선 겁니다. 근데 3, 4분기 이후에 4, 4분기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쪽으로 해서 중국 특수를 또 받아요. 대규모 수주가 들어왔죠. 그것이 가시적인 실적이라는 거예요.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지금 대우종합기계가 지금 현재 퍼가 한 10배 정도 돼요. 퍼라는 것은 한 주당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주당 가치를. 근데 현재 주가가 만약에 대우종합기계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이 10,000원 한 주가 벌어들이는 금액, 수익은 뭐 1,000원이다. 그럼 10년 후에 본전을 찾겠죠.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10년 후에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퍼라고 그래요. 몇 배냐. 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얘기하고 EPS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계 업종이 아까 말씀드릴 때 4배에서 6배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0배 근접해 있습니다. 10배를 그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야 돼요. 2003년까지의 실적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2004년도에 가시적인 실적이 나올 때만 대우종합기계는 그래서 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방향에서는 이제는 실적을 먼저 보자.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뭐 스타넥스 같은 종목들 옛날 신한화성이죠. 그런 종목들 보면은 3, 4분기 매출 증가율이 10,000배가 넘어요. 매출액 증가율이 10,000배가 넘어요. 그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야 10,000배가 넘었는데 그래서 살아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이익이 조금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가 되고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고 그 부분까지 다 따져주셔야 돼요. 옛날 대장주들이 못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해도 시가총액은 엄청나죠. 그럼 왜 옛날 구 대장주들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유보율이 좋아서요. 현금이 많아서요.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도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한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관심을 받고 이제 흑자 경영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 완벽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우종합기계 말씀드리다가 실적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쭉 훑어보시면 뭐 눈에 딱 띄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전혀 생소했던 종목들도 있으실 텐데 거의 대부분이 쭉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이 지난해 상승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럼 올해는 어느 종목군들이 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업종 쭉 정리를 해놨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간추리고 간추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체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종류를 한쪽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대생성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탈피하고 M&A 관련해서 주가가 좀 움직였었죠. 그런데 지분율이 종가상 12월 30일 종가상 아직까지 8.76%예요.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쭉 지분율 변동을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지분율이 많이 변한 것은 대한해운이 되겠죠. 대한해운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종목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서만 보신다면 조선해운업으로만 놓고 보신다면 앞서 간 종목들 보지 마세요. 한진해운 안정적인 수익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밀린다. 최대 뭐 650까지 대밀린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그만큼 높게 지금 띄워져 있는 과열 상태. 그리고 물론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주면 다칠 수는 있겠지만 주도 세력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일단은 움직여야 지수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실 때는 업종 대표주들도 좋지만요. 그 이후의 종목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접근하신다면 지금 지분율이 43.13%죠. 12월 30일 기준이에요. 저 지분이 대한해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M&A설이 지금 오락모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저 상황에서 외국인이 더 공격적으로 하루에 1, 2% 이상의 지분을 지금 시가총액이 대한해운이 한 3천억 정도 하나요? 1, 2%라면 하루에 3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3천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0억, 60억이 들어와 줘야만 대한해운은 탄력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뒷부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은 제외를 하세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5% 이상일 때 그러니까 19%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게 3월 17일 기준이고요. 8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8월달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미포조선의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1,000원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14,000원대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는 14,000원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에요. 14,000원이 깨지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14,000원에서 13,000원 정도를 단기 공략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에는 평균 단가가 좀 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운 업체들은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와준 거는 아직 없어요. 수주만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지난해 하반기에 수주 관련 공시면 거의 다가 해운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철강, 화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래서 이러한 수주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올 실적 발표하고요. 올 실적 발표를 봐야 돼요. 1, 4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와주는 걸 봐주셔야 되고
2, 4분기의 실적은 1, 4분기에 나오는 재료들 토대를 해서 해운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상승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다만 거기서 업체 차별화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기서 해운 업체들을 보시면은 이제 미포조선하고 대한해운은 뒷부분에 종목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파인텍하고 오리엔탈 전공, 사라콤, 현진소재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굉장했었죠. 선광까지 있죠, 여기에. 그죠?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이 나타난 이후에도 그 갭을 전부 다 메꾸고 지금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를 냈습니다. 온냉제 생산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종목은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이 좀 중요하니까. 오리엔탈 전공이 가장 재밌는 것은요. 조선 해운 업체들의 상승 탄력이 일단락 됐을 때, 눌림을 받기 시작했을 때 오리엔탈 전공이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졌습니다. 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한 6, 7거래일 동안에 100% 수익을 확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꺾였어요. 적절한 조정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는 시장이 그때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쭉 빠지더니 거의 이 바닥까지 온 거예요. 처음 시작한 때보다는 조금 위점이었지만 거의 비슷한 바닥 맞나요? 비슷한 바닥. 조금 위점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왔어요. 다시 이만큼 올라왔는데 참 재미난 것은 주봉을 보실 때 양봉 하나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을 뼈안는 이런 음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봉이 또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한 거. 이런 그래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상승 탄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들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종가까지로 해서 순매수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들어와서 지금 지분율이 9%대인데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예요. 12월 초에서 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1,900원을 가장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을 하고요. 윗방향에서는 여기서 뚫어줬던 그때 당시에 2,200원, 2,300원 정도요.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해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한 달 내내. 외국인이 여기서 이만큼 9%를 사서 올려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여기가 1,000원대거든요. 여기도 뭐 1,200원 되겠죠. 2,300원. 근데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가 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뿐이 안 되다가 이 지점에서 1월 달에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외국인이 장내 매수를 약 1, 2%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20만 주, 30만 주 가까운 주식을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해준 다음날 주가가 한번 치고 올라갔었죠. 근데 외국인이 매수해준 다음날 주가 치고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해서 올라간 거다. 그럼 한 번 더 주가 업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형성됐었던 박스권 구간을 상향 돌파하고 이 구간, 상단부 구간이 가장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게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 평균 단가도 낮은 상태에서 그 전에 외국인이 산 걸 보고 개인들이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올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죠? 조정을 또 받죠. 조정을 받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정상인 종목이 악재가 또 터집니다. 2대 주주가 지분을 3% 정도 장내 매도를 했어요. 2대 주주가 3% 정도의 지분을 장내 매도를 지난 12월 달에 장내 매도를 했거든요. 12월 중순경에. 그렇다면 이 구간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몇만 주씩은 들어왔었어요. 간헐적으로. 이것 때문에 다시 깨지고 1,900원대까지 지난주에 1,980원인가요? 60원인가요? 그 구간까지 내려왔었죠. 60원에서 80원 구간까지. 거래량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래량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연일 급증을 하고 있어요.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포가 없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면 추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 야, 나 걔네들 못 믿겠다.
그 외국인들 다 못 믿겠다. 얘네 손절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여기서 이익 실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럼 이 지지구간도 깨지고 외국인 평균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이나 지금은 이익 실현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을 할 것 같으면 12월에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익 실현 구간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춰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밀리게 된다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내가 주겠다. 매일매일 지켜보시다가 외국인이 지분율 1, 2% 정도 더 끌어올리면서 평균 단가를 조금씩만 올려준다면, 지금 평균 단가는 1,500원 정도뿐이 안 돼요. 1,500원, 1,600원. 지분율 조금씩 더 사모으기 시작하면 평균 단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프리미엄 한 10% 정도 주겠다 그러면 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이 작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회사냐면은 선박 상부 구조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거의 기술력이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고요. 독점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3년도에 수출탑 5천만 불 탑을 수상했어요. 뭐 실적하고는 별개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 매년 2001년도에 3천만 불 탑을 수상을 했고요. 매년 그런 성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 8월 달에 공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지난 8월일 겁니다. 아마 8월, 9월. 그때 현대미포조선에 220억 상당의 수주계약을 맺었어요. 220억 상당의 수주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 정공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해운업체들이 주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9년도 당시가 굉장히 고점이에요. 경기가 가장 좋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더 높게 있었습니다. 해운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대림산업이라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연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포스코 같은 경우 18만 원대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거든요. 그거 얼마 안 남겨놨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50만 원을 뛰어넘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지금 조선해운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가 99년 정도 요 지점에서부터 전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오다가 지금 뭐 한 번 중간에 한번 반등 잠시만 그려놓지 못 그려서요. 다시 그려볼게요. 위에서부터 해서 99년이고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쭉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지금 흐름이 여기서 요 지점이 아마도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 조선해운 업체들 거의 다. 이때가 2001년인지 2002년인지 그건 이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2002년일 거야. 2002년이고 2002년 아마 4월 고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4월 고점을 지난 9월, 10월에 뚫고 올라섰습니다. 뚫고 올라선 게 어떤 식으로 뚫고 올라섰죠? 업황이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뚫고 올라선 거예요. 그렇게 해서 99년 고점까지를 지금 뚫은 업체가 있고 못 뚫은 업체가 있어요. 뚫은 업체라고 치면 뭐 대한해운 뚫었고요. 웬만한 업체들 거의 다 뚫었죠. 조선업체들은. 뚫었는데 여기서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뚫을 때 야 외국인이 사서 뚫었는데 업황이 99년 당시보다 더 좋대더라. 그럼 더 가겠죠. 업황이 더 좋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만 원대가 이제 오늘 외국계에서 보고서에서는 18만 6천 원이 고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익 실현해라. 더 못 갈 것이다. 1사분기가 경기 종점일 것이다 했는데 지난해 포스코가 사상 최대치 실적 오전이 나왔거든요. 그럼 사상 최대치 한 번 더 끌어줘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심리적인 면으로. 그래서 오리엔탈 정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99년 고점을 안 뚫은 상태입니다. 못 뚫은 상태인데 주포 세력인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분율을 없는 상태에서 1%대가 0%대, 그러니까 0.38인가 원래 있었고요. 1%대가 형성이 된 게 10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월인가 그렇고 그 이후에 9% 정도를 윗방향으로 해서 매수세를 유입하면서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화이텍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치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운행재 생산업체인데 올 2003년입니다. 200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는 둘 다 오래된 어느 정도 오래된 회사인데 상장 등록은 된 지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화인텍 같은 경우도 지금 권리락 이후에 갭 부분까지를 전부 외국인들에 의해서 뚫고 올라서고 지금은 이제 고가 행진을 이어가는데 화인텍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액터스소프트 기억하시죠? 액터스소프트 무상증자 맞고 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서 이만큼씩 끌어올릴 때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갭 다 메꾸고 불과 12월 달에 그때 뭐 희한하게 재료 많이 줬어요. 별 재료를 막 다 주면서 끌어올려서 이 갭 부분 다 메꿨습니다. 무상증자 갭을 메꾼다는 거는 뭐 100%짜리 무상증자 갭을 메꾼다는 거는 웬만한 재료 아니면 힘든데 메꾼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이익 실현하고 막 빠져나갔죠. 외국인들 막 팔고 나가고 그러한 부분 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무상증자 이전에 받은 물량 요때 다 팔고 나갑니다. 밑에서 어느 정도 팔고 나가요. 다시 이제 신규 신규 등록되는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들.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업황 호조세도 있지만 일단은 무상증자 이 갭을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주가 무상증자가 없었다 치면 더 위에 가 있겠죠. 한참 더 위에 가 있겠죠. 그리고 무상증자 그때 재료로 인해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상승 탄력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업황 호조세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이런 업체들로 본다면 이제 오리엔탈 전공을 오히려 보시면 좋고요. 또 사라품과 현진소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미진해요. 그런 종목들은 아주 선침의 양상이나 차트는 완전 바닥이다라고 실적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완성 부품주들 이렇게 쭉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사실 안 사요. 못 사요. 왜 못 사냐? 야, 업황 좋아질 것인데, 근데 사실적으로 오늘 뭐 뒷부분에 종목 몇 종목들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나름대로 올려드렸는데, 현대차 분석해봐면 못합니다. 제가 제도권 애널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어서 현대차에 전화해서 야, 자료 보내줘 할 수도 없고, 그죠? 어떤 재료가 나와도 그 재료가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에, 제가 사이버에서 활동 96년부터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경력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이게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도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데다가 만약에 진짜 눈에 보이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해 주는데 그게 눈에 보인다. 지분율이 막 하루하루 변경하게 보이고 평균 단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 체크를 못 하잖아요. 3월 17일날 44.75고 12월 30일날 51.1인데 그죠? 지분율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설명드리다 보면은 야 어저께 뭐 현대차 외국인이 30만 주 들어왔는데 야 많이 들어왔는데 30만 주 해봐 지분율 얼마나 돼요? 0.1%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무겁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종목 갖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수익을 못 내요. 오히려 못 내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분율이 뭐 현대모비스처럼 25.35%에서 34.40만 되더라도 업황호조세나 엇물려서 그리고 그 나중에 9% 정도 들어오는 지분이 상대적으로 윗방향에서 매수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데 장이 좀 안 좋아서 흘러내리더라. 외국인 매수세 매매 기준을 보니까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래 너도 얼마에 샀는데 나도 한번 사보자. 넉넉하게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주포 세력의 매수 단가를 나름대로는 계산하시면 그럼 기술적 분석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기술적 분석도 필요 없고 기본적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샀나? 가장 쉬운 게 외국인 매매 동향 보는 게 가장 쉬우니까요. 외국인이 샀나? 샀어? 얼마에 샀어? 10,000원에 샀어? 근데 갑자기 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막 덩달아서 같이 떨어져요. 외국인은 보니까 같이 사거든요. 그럼 잘 됐네. 나도 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네. 혹은 얘보다 한 5% 정도는 더 주더라도 내가 같이 가자.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쭉 보시면 여기서도 뭐 많이 아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오늘 10,000원 넘었었죠. 58개월 만에 10,000원 넘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지분 변동에 있어서도 실제로 개인이 쫓아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32.72%가 3,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 32.72%인데 12% 지분 들어오면서 주가를 10,000원도 올렸다. 쫓아가시겠어요? 아무리 업황이 좋고 뭐 해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종목들 보지 마시고 쉬운 종목. 뭐 상대적으로 약세인 그의 기업들, 뭐 덕양산업, SJM, 인지컨트롤 나름대로의 그 악재 요인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결론적인 악재로요. 주포 세력이 없다. 언제든지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습니다. 실질적인 주력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도 잘 모르는 회사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여기 등록업체, 코스닥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을, 종목 분석을 한 증권사에서 코스닥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 전체 등록업체 중에서 5% 정도도 안 합니다. 뭐 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알짜배기 기업들도 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와 부품 업체들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로서는 일단은 한 차례 이제 조금 지나간 업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화학이 조금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은 뭐 1, 4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료를 제가 써드렸는데 여기 있죠? 예, 4분기부터 강세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세이프가드 철회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7월 달에 저 재료는 벌써 떴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저도 항상 종목을 추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을 항상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때 지금 아니더라도 그때 그러니까 뭐 예전으로 따지면은 야 에어컨 부품 업체들 뭐 여름철 특수 업체들 겨울에 사서 뭐 여름에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고 실적이 철강 같은 경우도 포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러한 뭐 재료 그리고 중국 특수에 의해서 철강 같은 경우도 1, 4분기에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오늘 장중에 JP 모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좀 고점을 18만 원대로 18만 6천 원으로 잡고 현재 이익 실현하세요해놓고 JP 모건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JP 모건을 갖고 있는 외국 개인이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안 맞는 언밸런스한 그리고 좀 대장주들 안정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주라고 안정성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주를 원하신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이 이제 윤곽이 14일날 나오죠. 14일날 발표를 제가 알고 있는데 14일날 나와서 예상 이외에 굉장히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조정받을 시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6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은 16만 원까지 있어요. 그래프상으로는. 근데 오늘 16만 원도 안 밀리고 이번에 만약에 실적이 뭐 기대치 정도다 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밀리면 그때 16만 원 이하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셔서 18만 원대는 충분히 저는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상 최대치인데 왜 얘만 못 넘냐? 업황도 좋다고 지금 며칠 날린데. 그죠?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국철강이나 이런 종목들 INI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 위에서도 뭐 0%대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종목들도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국철강은 제가 잘 안 봤습니다. 못 보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전환사채 물량이죠. 외국인 지분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랬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지분율 보면 쫙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장내 매수만을 했을 때만 그 매수 평균 단가를 따져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이 있었어요. 4번 정도 되나요? 일단은 재료부터 보시면요. 재료를 앞에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그거는 뒤에 적어놨습니다.
쭉 보시면은 종이에 이제 그 받으신 인쇄물에 보시면은요. 일단 홍콩과 영국의 펀드로 파악되는 이렇게 돼 있죠. GMO 펀드입니다. GMO 펀드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이제 가치주에도 투자를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GMO 펀드는 한 번 매수세 들어오면 급격하게 때려섭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있어요.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떨어져도 가만히 있는 그런 펀드인데 그 펀드계에서 단기간에 한 12%, 13%대인가요? 그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했죠. 확보를 하고 나서 M&A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 또 정몽원 회장의 조금 타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GMO 펀드 쪽에서 밝힌 내용은 분명히 집안 내에서의 지분권 싸움이 난다. 현대가에서의 지분권 싸움이 난다라고 보고 지주회사 격인 현대 엘리베이터를 미리 선출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린메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린메일일 가능성이 크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GMO 펀드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매수할 수가 없어요. 매수할 수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KCC가 긍정적인 측면도 보였습니다. KCC에서 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뭐 계열사 내에서도 지분을 돌리고 그러니까 계열사 내에서 돌린 이유는 자사주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분도 돌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서는 더 난리가 나겠죠. 더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상승이 급등이 나오면서 제 기억에는 4만 원은 못 미쳤고요. 37,000원대를 고점으로 해서 만원대에서부터 37,000원대를 아주 단기간에 치고 올라선 이후에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급락해서 점진적인 하락이죠. 점진적인 하락을 쭉 해서 21,000원대까지 되는 이후에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요. 61선 정도에 아마 21,000원이 나중에 차트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구간에서 치고 올라와서는 10만원대까지 갔습니다. 10만원대까지 갈 때 21,000원에서 6, 7만원 올라갈 때까지 7만원, 8만원 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일반 투자가들은 이게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왜?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12%, 13%대 이상 형성됐었던 지분이 8%, 9%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왜 오르겠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에 기사거리 살짝 흘려나온 게 지분권 분쟁.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지주회사라는 사실도 몰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지주회사라는 부분을 그 이전에 실적 개선 문제 때문에 조금 종목을 파헤쳐 볼 때 그때 조금 솔직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무작정적으로 그러면 뭐 6만 원 가니까 10만 원 가겠지 하고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9만 원인데 15만 원 간다고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또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99,000원대까지 올라오고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쭉 뭐 내려보시면은 다음 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쭉 내려보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급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도 하고 또 KCC에서 또 장내면서 하한가에서 한 번은 또 장내면서 올려버려가지고 거의 장 마감 무렵에 플러스로 돌려놓은 날도 있었어요. 그날에 제가 서울 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에 가는 날이었는데 저는 강연의 도중에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야, 같이 폭락한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KCC에서 장내면서 마감 전에 매수를 딱 해버려가지고 바로 또 플러스로 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밀렸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 내용들 그리고 원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원체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상승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다 가졌던 업체인데 다 앉아 계신 분들은 야 저거 나는 왜 저 종목을 왜 못 샀을까? 그리고 사셨으면 뭐합니까? 80점을 잘 모르신다면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신다면 그죠? 쭉 내려보죠. 그래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외국인 지분 변동이 사실 빠졌어요. 그 부분이 넣었다가 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변동을 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보시기가 좀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많이 줄여놔가지고 이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일봉으로 보시면 충분한 초창기 매수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죄송한데 요 윗부분 다시 조금만 다시 내려주시겠어요? 요 윗부분 보시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M&A 이전에요 4,000원대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죠. 4,000원대에서 최저가 3월 21일 날 뭐 그 당시에는 시장 자체가 원치 안 좋았죠. 원치 안 좋았는데 4,120원에서 치고 올라온 것이 이제 만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는 제가 이제 당시에 추천 당시에 넣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뭐 어떻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큼이고 지금 흑자 전환이 됐고 전년도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원체 경기 자체가 많이 내수 경기는 안 좋았지만은 기업 경기는 많이 활성화돼서 좋아졌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더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그룹의 실질적인 어느 정도 그룹 차원이 이제 깨지고 난 이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실적을 끌어올려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이 동양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점들, 그 시장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만원대로 따졌을 때에도 당시에는 저평가다라고 평가가 됐던 종목. 만원대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느 종목이든 거의 다가 바닥권이었죠. 어느 종목이든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만원대에서 지금 LG 차트 자체가 윗부분은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빵원에서 만원까지는 2만원 간격이고 만원에서 2만원은 3만원 이 정도 간격을 주는데 위에 보면 9만원, 11만원은 쫓겨나죠.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서 보실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몇 대죠?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만원대에서 기본 가치주로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다는 첫 번째 매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폭등주를 야 내가 폭등할 것이다 라고 알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가치주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좀 들어가 봤더니 이건 웬걸 외국인이 그냥 때려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뭐 외국인이 사는데 보유를 하시게 되겠죠. 이 당시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입할 때 한 차례 더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매수하기 직전에 뭔지 모르게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외국인이 매수하기 직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또 매수가 들어오는데 첫날 매수가 1%대인가요? 들어오고 1%대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8%대가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만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당시에 뭐 1, 2천원 할 때인데 그 당시에 거래량이 180만 정도가 터졌어요. 그럼 시장 관심 여러분들 분명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여기 계실 거예요. 뭐 홈트레이딩 어차피 켜놓고 계실 거고요. 거래량이 급증한다든가 외국인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시간은 아니군요. 뭐 1시간 단위라든가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거 잘 모르시면은 홈트레이딩을 먼저 공부하세요. 다른 거 뭐 기술적 분석 차트 열심히 보시지 마시고 어렵잖아요. 그런 차트가. 홈트레이딩에서 뉴스 어디서 보고 공시 어디서 보고 그거부터 보세요. 매수 주문 넣으시는 거는 다 배우셨잖아요. 그냥 누가 설명 안 해도요. 뉴스 보시는 부분 보시고 뉴스 보시면은 매매 동향이라고 따로 또 추려서도 나옵니다. 그건 기관 기관에서도 법인 쪽 쭉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외국인 장중에 1시간 간격 정도로 나와요. 외국인 매수 매도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 나눠서 나오겠죠. 거기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들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몇십만 주가 들어왔다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왔구나.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매수세가 이어질 때 자기만의 뭐 차트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지분율 하루에 GMF펀드라는 데가 공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8% 정도를 매수세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소형주가 아니잖아요. 조그만 회사가 아니잖아요. 작전주가 아니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회사를 외국인이 8%를 때려치고 들어오니까 M&A사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8% 정도 들어왔을 때 매수 평균 단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한가로 잡지 말고요. 뭐 그렇다고 하한가로 잡으실 필요도 없죠. 적당하게 보합권이나 강보합권 수준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8% 지분을 장내에서 뭐 10,000원이었다면 상한가가 11,500원이고 10,000원이었다면 보합이 10,000원이었다면 대략적으로 한 1,500원에 샀겠구나.
그죠? 그럼 그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날 공시를 만약에 놓치셨다. 그날 그걸 못 보셨다. 그럼 마감 이후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차트 자기는 하루에 뭐 3시간에 전 차트 다 돌려본다. 기술적으로 뭐 분석하셔도 다 좋습니다. LG카드 기술적 분석 됩니다. 현대건설 감산하기 전에 아셨어요? 한 방입니다. 한순간에. 실질적인 재료라든가 재미없는 이상한 뭐 M&A 재료들 그런 거 말고요. 조그만 회사 뭐 그런 M&A 말고요. 이런 종목들 만약에 8% 이런 회사에 8%의 지분이 들어왔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날도 역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이후부터 해서 계속 상한가입니다. 계속 상한가인데 나중에는 점상이 한두 번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80만 주, 8% 정도, 38만 주인가 48만 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8% 정도 지금 확보할 때가 180만 주 터질 때 그 다음 날도 거래량이 몇십만 주는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정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죠. 결정은요. 조그만 회사 같으면 저 검은 머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회사기 때문에 한번 좀 믿어주자. 한 10% 정도 갭 한번 줘볼까? 조금 무리인가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판단, 그 판단은 사실 뭐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그 판단이 맞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정도의 지분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동참이 이틀 정도는 동참이 되셨어요. 이틀 정도는. 그리고 장중 등락도 충분히 몇 프로 내에서 5%, 6% 정도 내에서 매수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리 거의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분들께 얼마의 매도 사인을 드렸냐면은 참 진짜 창피하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1차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까지죠. 이때까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만 이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LG 차트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지점이 제 기억에는 37,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추세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네?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됩니까? 추세선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급등, 이격이 쭉 올라가서 단기급등 나오는 종목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만약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오늘 종가가 하한가 그 다음날 하루 맞더라도 5일선 위에 놓여집니다. 5일 거의 한 5일 이상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하루 하한가 맞아도 5일선 위에 추세선이 있어요. 5일 이평선이 뭔지 아시죠? 5일 동안의 평균 종가 평균 수치예요. 5일 동안의 평균 수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못 쫓아오겠죠. 얘는 막 쭉쭉쭉쭉 가고. 그래서 떨어져 봐야 추세선 안 깨졌잖아요. 하한가인데도 안 펴질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세력성인 경우에는 팔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공마시죠. 점하한가로 나가죠. 이익 실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까워서. 야, 기술적 반등 3분의 1, 기술적 반등 3분의 2. 결국은 본전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만 원에서부터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가 지혜원 펀드가 참 재밌어요. 지금 크로바이텍이라는 종목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분신고를 앞으로 안 올려드렸구나. 지분신고를 했는데 지분신고 그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저희로서는 실정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불과 2만 주, 3만 주. 지분율 뭐 0. 몇 프로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한가란 말이에요. 계속. 그럼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당시에 외국인들 지금 좀 죄송한데 당시에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가 대략적으로 2만 원대였거든요. 2만 8% 정도의 지분이 들어왔다는 당시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왜냐하면 그날 상한가가 22,8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되면 같이 이렇게 보면서 쉽게 설명이 될 텐데 저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부터 3만 원이 넘어간 이상부터는 야 외국인들 매수 평균 단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이거 적대적 M&A는 아닐 것 같고 현대에서도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린메일이라고 하는 개인한테는 이득이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열됐다. 3만 원이 넘어갔을 때 조금 추세 보고 이상하면 외국인이 더 안 들어오는데 매도하자. 근데 웬걸 37,000 얼마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바로 37,000원대를 찍고 그날부터 꺾였죠. 꺾여서 내려온 게 간만에도 좀 무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쭉 빠지진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와서 2만 당시에 조정을 받은 게 25,500원 정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60일 전에 딱 부딪혀요. 60일 전에.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또. 야, 그럼 60일 전에 딱 부딪혔으니까 60일 전에 딱 샀으면 대박한 거. 근데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기술적으로만 분석하시려면 완전하게 기술적으로만 분석하세요. 그죠? 근데 기술적 분석 웬만한 뭐 5일선 지키기, 뭐 골든 크로스 다 아시잖아요. 웬만한 분들. 누가 그걸 딱딱 맞춰서 예전처럼 우리가 홈트를 하기 전에 그전처럼 그렇게 맞춰준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주도 세력의 매수 평균 단가를 한번 따져보자면 GMO 펀드가 단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100% 수익이 100% 가까운 수익이 났어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3% 4%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8, 9%대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솔직히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 사인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원체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때는 이제 적정 주가, 적정 가치를 좀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 공략하실 분들만 뭐 기술적으로도 좋고 외국인들 평균 단가도 어느 정도 낮으니까 이때 한번 다시 들어가보자. 그렇게 해서 잠시 쉬고 난 다음에 내리 여기서부터 쳤죠. 근데 희한한 게 이때부터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데 개인들이 대량 거래량 수반해서 움직일 종목은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대량 거래량 수반해서 움직일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CC와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듯하다라는 기사가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확신을 못하니까 아무도 흘러나올 때가 6, 7만 원대였어요. 6, 7만 원. 여기 꺾인 6, 7만 원대가 아니라 이 상태의 6, 7만 원. 그럼 그때는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단기 매매도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단기 매매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흘리는 정도의 정보라면은 그 정보가 재료 노출로 꺾이려면 완전하게 공시라든가 아니면 완전하게 뉴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재료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으로 봐서 바닥권에서 한번 사실 수 있었던 거, 만 원대에서 한번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을 때죠. 그 당시에 18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지고 하루에 외국인 지분이 8%, 그것도 장내 매수로 들어왔는데 그걸 놓쳤다는 것은 다른 거 다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보세요. 한 달에 한 종목만 걸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찍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찍어보세요. 진짜로.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 사나. 근데 딱 어떤 종목 딱 봤더니 몇 프로 확 들어왔다. 그럼 그거 분명히 수익 납니다. 비슷한 종목 말씀드릴까요? 크로바이텍. 오늘 정가 오늘 장중에 만 얼마까지 갔어요. 크로바이텍. 이것도 한번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입니다. 크로바이텍이 지난해 2003년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크로바 하이텍이에요. 크로바 하이텍이 그렇게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앞서서 기술주들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가 그죠? 공격적 경영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시설 투자 늘려나가고요. 삼성 SDI의 PDP에 들어가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대문자로 다 쓸게요. PDP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TCP라고 있습니다. TCP라는 부품. 이 부품을 납품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크로바이텍이 이거를 이제 국책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 정부 기관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공동 투자를 하는 그리고 삼성 SDI와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일정 물량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이 TCP라는 것이 뭐냐면은 COF라고 있어요. 이 부품이라서 사실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품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핵심 부품인데 개당 가격이 판매 단가가 정확한지 모르겠나요? 14에서 15달러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한 8달러, 9달러. 마진율은 10% 정도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10%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기술주, 성장주, 가치주 막 엄청 뛰는 종목 그런 종목을 했을 때 10%는 적은 겁니다. 덱사노 PC 영업이익률이 38%예요. 100원짜리 물건 팔면은 38원을
남겨먹어요. 백상호씨는. 근데 이 종목은 겨우 10%예요. 근데 여기 평균 단가의 차이, 그리고 삼성 SDI와 삼성그룹 자체에서의 지금 자꾸 국내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개발해내는 물품들을 국산화하겠다는 그런 경영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회사가 지금 점유하던 그 시장 점유율 80%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무텍이. 그래서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성 SDI의 TCP가 납품이 되고요. 주가는 결론적으로는 주가에는 선반영됐습니다. 아까 대우종합기계 설명드릴 때 그랬죠. 주가에 선반영됐으니까 지금은 실적이 나오면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선반영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버려요. 그 산다는 것이, 매수를 한다는 것이 재밌어요. GMO 펀드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했던 GMO 펀드가 오늘 그 종목은 안 갖고 왔는데요. 11%대를 장내 매수를 해버렸어요. 3거래일인가 4거래일 만에 11%를 장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11%대가 평균 매수 단가가 7,000원 이상이죠. 7,000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4에서 5% 정도의 지분율이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인데, GMO 펀드가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이 산 물량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평균 단가는 크게 차이가 나겠죠. 7,000원이 아니라 더 밑으로 쭉 빠지겠죠. 근데 문제는 GMO 펀드에서는 본격적인 곳인데 함부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도 아니에요. 가치 경영을 좀 어느 정도 중요시를 해요. 근데 11%를 3, 4거래일 만에 몽창 사버렸어요. 몽창 산 게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난 10월경일 겁니다. 10월경. 그 이후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건,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요. 원체 거래량이 또 없었어요. 그렇게 풍부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장이 코스닥 시장 또 연말 12월달 막 안 좋은 숫자 많았잖아요. 6,000원, 5,900원 막 그 가격까지 빠졌었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그 5,900원, 뭐 6,000원 뭐 이렇게 빠졌을 때 얘네는 무시하고 얘네끼리의 동향은 있어요.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요. 작년 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상승률 1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가는 측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오늘 1,500원인가요? 그럼 단기적이죠. 1월 들어서의 상승이 아주 굉장히 한 60%에서 8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 단기 수익이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거래량 터지고 외국인 들어와서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거를 보셔서 잡아놨으면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10%가 아니고요. 한 달에 10%도 아니에요. 믿을 종목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1년이 걸려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장이 빠져도 가지고 가고. 손절할 만큼의 종목은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일, 그러니까 증자가 있었어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증자가 있어서 권리력이 있었고, 그 물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외국인 지분율의 변동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9일이죠. 9일 금요일 날 아주 강력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다시 강력한 외국인, 어제. 근데 어제는 상한가를 못 들어갔어요. 금요일이 상한가였나요? 금요일이 아마 상한가였을 거고요. 어제 상한가 찍고 그 뭐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상한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확인을 못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매수는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배 아프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이런 종목은 단기 공략은 잠시죠. 단기 공략이라는 거는 가지고 계시는 계좌에서 포트 구성 다 해놓고, 이런 종목도 10월에 보셨을 때 10월에 매수해놓고 6,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빠지는데 외국인이 안 팔면 배 아프더라도 참고, 그러고 있다가 조금 남는 금액 가지고, 포트 다 짜고 조금 남은 금액 가지고 단기를 하시는 거지, 단기 하시고 미수 묵방 하셔가지고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아깝죠. 아까운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아예 뒷부분은 그냥 쭉 훑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드릴게요. 한 종목,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끊는 종목 하나. 일단 한성 020000 한삼입니다. 업종 대표주죠.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섬유의복인데요. 뭐 절대 할인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적이 작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 지금 그 페이지는 없어요. 네, 페이지는 없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요. 훑어보시고 종목 지금 관심을 지금 1, 4분기부터 가지셔야 될 종목으로 그냥 드리는 종목 두 종목을 드릴게요. 한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2달 이상을 거의 숨겼어요. 2달 이상을 거의 숨겼어요. 지분율 아마 10% 이상 업이 됐을 겁니다. 지분율이. 근데 그렇게 지분율 10% 이상 업이 됐을 때 주가 변동은 크게 나지가 않았어요. 한성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넣으실 만한 종목.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조정이 나오더라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지금 12,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밑으로 조금 밀렸을 때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진 DMP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외국인 동향 이제 조금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프로바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화나실 거예요. 야, 쟤는 왜 다 올라간 거 말해가지고 화나게 한다. 그럼 대진 DMP 한번 볼게요. 기술주에서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특징주들, 그러니까 올해 좀 칠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공급 경영 딱 한다 한 부분이 얼마 전에 12월 달에 제공한 겁니다. 델 프린트사와 메모를 체결을 했습니다. 프린트에 있어서는 세계 3위권 안으로 치고 올라가겠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투자를 하겠다. 대진 DMP라는 회사가 있어요. 다른 종목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대진 DMP는 재밌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만약에 뭐 기사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재료 보시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 관점으로 보셨을 때 아직 잡아볼 만한 종목으로 대진 DMP를 뽑겠습니다. 대진 DMP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었어요. 없었다가 거의 한 달 만에 12월 달부터 한 달 만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10%대가 넘어갔나요? 근데 재밌는 것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진 DMP가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올해 실적은 삼성전자의 프린터 부품을 핵심 부품을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했죠. 삼성전자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 작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프린터 시장을 확대를 한다니까 백산호 PC가 먼저 주목을 받았었고요. 백산호 PC. 근데 백산호 PC는 가시장 실적이 좀 더 나와야 주가는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지금 대진 DMP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44% 이상이 대주주 지분이었는데 외국계 기관이라든가 국내 기관에서 지분 요청을 했어요. 제발 물량 좀 풀어라. 물량 좀 풀어라. 그래서 제 기억에는 12월 8일쯤인가에 장 끝나고 시간을 거래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50만 주. 그 물량을 3분의 2는 외국인이 가져갔고요. 3분의 1은 기관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지고 간 그때 넘겨준 평균 가격이 그 기사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그날 종가로 보면은 1,800원대인가로 기억을 해요. 1,650원, 1,650원인데 그러면 지금 종가가 오늘 종가가 아마 14,100원 정도에 끝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1,650원과 14,100원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분을 넘겨받고도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냐? 못 움직였어요. 11,000원에서 계속 이러고 왔어요. 11,000원에서 계속 이러고 11,000원에서 계속 이러고 왔는데 역시 똑같이 크로바이텍이랑 똑같이 9일날 금요일날 외국인이 장내 매수를 그냥 또 수십만 주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금요일날 평균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날 종가가
2천 한 몇백 원 되겠죠? 그래서 11,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12% 올랐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또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 12월 8일 날 대주주 물량 장외 거래로 받은 거 그 물량만큼 지금 매수를 했어요. 오늘도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단가 11,000원대 이상 12,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적인 매수세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얘는 선반영이 아니에요. 크루바이텍은 전년도에 엄청나게 뛰었지만 그 대진 DMP 같은 경우도 권리락이 있었어요. 권리락이 있어가지고 그 갭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얘도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뭐 신규 등록한 지 불과 몇 년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고점은 뚫었지만 그 변동폭 현대 엘리베이터로 보면은 뭐 4,000원에서부터 뭐 11만 원 이 변동폭이 아니라 그 대진 DMP의 변동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머니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종목란에 대진 DMP 치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오늘 나눠드린 그 내용들보다 더 자세하게 또 올려놓은 12월 9일자 글이라든가 뭐 주말글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이하로 무너져 준다면 오늘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오늘 좀 눌렸거든요. 장이 좀 빠져서 그런지 눌렸는데 오히려 평균 단가 근처로 계속 와주고 그리고 지분율이 20% 이상 끌어당겨 준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자. 실적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주도 세력의 매수 평균 단가로도 보시고요. 그리고 크루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격적인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돼서 현재 2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루바이텍의 지분율이. 근데 세코닉스가 어떻게 됐죠? 세코닉스가 지난해 그러니까 2002년부터로 따지면 세코닉스가 10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저도 그 종목을 추천을 했지만 전 중간에 다 팔고 나오라고 했어요. 왜요? 평균 단가가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지만 대한해운도 8%대에서부터 28%까지는 매집만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집만 하다가 불과 한 10% 이상을 사면서 38%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더블로 만들었거든요. 세코닉스도 마찬가지로. 한 템포 쉬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주가는 업이 됩니다. 그렇게 업이 되는 식으로 크루바이텍 같은 경우도 1, 4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와주고 2, 4분기 실적도 실적이 좋은 회사는 월별 공시를 또 해줘요. 월별 실적 공시를. 그때 봤을 때 현재가보다 퍼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리고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밑에서 못 잡은 건 좀 아쉽더라도 가지고 갈 만한 성장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뒷부분의 종목들은 벌써 50분 나려가네요. 뒷부분의 종목들은 플래닛탈이 넣어드린 것은요. 주의하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플래닛탈리는 종목 재료가 아니라 플래닛탈리는 위에는 뭐 이런 회사다라는 설명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요, 더 쭉쭉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어떻게 나와있죠? 19억 8,900만 원이고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19억을 받았을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0억. 예. 이번에 한번 나왔죠? 가장납입이 아니라 아예 허위 모디아. 네. 그런 종목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19억 8,900만 원인데 170만 주가 상장이 되고요. 700원에 대정을 받았습니다. 날짜 이때죠. 납입일 29일 납입 다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가 4,400원대예요. 550%가 났어요. 근데 550% 급등할 이유가 있냐? 없어요. 그렇다면 장난치는 것이 안 돼요. 이거 꺾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주의보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천 종목이긴 하지만 위에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그 이후에 또 들어왔어요. 이날 말고 이게 예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삼자배정 유상증자고요. 그 이전에 유상증자 700원에 19억 9,999만 원. 이거는 19억 8,900만 원을 1,170원. 아주 욕이 나올 정도로 욕 나오죠. 주가나 연신 상한가 치고 있고, 네? 그런데 거기다가 700원, 1,170원에 삼자 배정하면 안 받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5%를 피해가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5%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 공시 내용 보시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공시 확인하시면 3, 4%대 전부 배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주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견 기업 가들입니다. 자제분인데 자기의 그 잡지사를 우회 등록시키기 위해서 예전 시그마 텔레콤을 인수를 한 거예요. 2년 전입니다. 그래서 플래닛파리는 일단 자세하게 내용성을 또 보시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신 SNT라는 거 똑같다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종목, 짧게 간 종목인데 쭉 내려오시면은요, 밑보조선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쭉 가시면은 맨 마지막 스타코넷, 이거 재밌죠? 최근 들어가고 183% 났죠 지금. 그죠? 스타코넷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스타코넷 났죠. 스타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보시는 부분이 이 안에 내용 보면 쭉 나와요. 그러면 야, 전시된장에는 이자를 다 어디서 할까? 제가 이거 어디서 하겠어? 저 힘 없다 그랬잖아요. 뉴스 뒤지고요. 금감원 들어가시면 공정공시 나오고요. 홈트레이딩 뉴스랑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신평 정보 뭐 요즘에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한신정 공모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이 다 분석을 나름대로 해놓고 LG면 LG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종목 리서치란이라고 다 있어요. 삼성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없는 종목들도 많아요. 없는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라든가 객관적인 뉴스 기사 모든 걸 정리해서 놔둔 거예요. 왜? 우리 회원분들이 다 보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게 해야 되겠죠. 실질적인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전시전자회가 말하는 이런 종목만 하실 거예요? 가시면 이런 거 딱 한번 직접 한번 써보시고 이 종목은 뭔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왜 스타폰에서 말씀드리냐면 시가총액이 사실은 50억 정도 일대 야, 우리 형들 코트 빼고 나머지 그냥 조금만. 왜? 많이 들어가면 뭐 우리 돈도 다 올려버리는 게 되잖아요. 맨 뒷장 보시면은 그림이 그래서 예전 보시면은 코로미터라고 해놨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시 배 아프다 생각했던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스타코넷 못 잡아서 배 아프시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년에 기업 분할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 내년엔 잡으실 수 있겠죠. 요만한 조금만 짜투리 구매하고요. 스타코넷 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 부분 좋고요. 스타코에서 좋은 부분만 띄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자산을 자기 자본을 70억을 배정을 했고 부채는 70%, 나머지 부채는 스타코에서 가져갔지만 실적 부분은 스타코의 예전 3분의 2 가량을 다 갖다서 한 회사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였고요. 그 시장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작고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시도하면서 연일 급등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1135원이 종가예요. 시가총액 130억대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급등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쫓아가지 마세요. 이젠 늦었죠. 남들 180% 수익 있는데 지금 쫓아가시면 안 되고 1년 후에 아니면 다음 달에 기업 분할되는 회사 중에서 코롱인터나 스타코넷처럼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짜투리 정도 들어보시면 하는 종목이다. 오늘 뭐 날씨 굉장히 추운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